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모든 건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배움도 그렇고 연애도 결혼도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도 늦게 들어갔고 결혼도 남들보다 늦었지만 살아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건 때가 아니라 출신 때문이었죠. 아직도 세상에는 반상의 차이만큼이나 엄청난 출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니까요. 저희 엄마는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딱히 지병이 있으셨던 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근무 중에 두통이 너무 심해서 근처 병원에 갔다가 몇 시간 뒤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인은 뇌출혈이라고 하더군요. 아침에 출근했던 엄마를 저녁 때 싸늘한 주검으로 마주하게 되자 도저히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였죠. 대단히 부유하지는 않았어도 세 식구 살기에 부족함이 없이 단란했던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결손가정이 되었고 아빠도 저도 엄마를 쉽게 떠나보내지 못했어요. 특히 아빠가요. 아빠는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도 회사에 나가지 않았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낮에는 멍하게 허공만 바라보다가 밤이 되면 엄마 옷을 끌어안고 소리주게 울곤 하셨죠. 저희 부모님은 국민학교 동창으로 대학에서 우연히 제외한 이후 사귀기 시작해 결혼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늘 친구처럼 장난도 잘 치고 사소한 걸로 말다툼도 하시곤 했어요. 그럼에도 금방 화해를 하고 다시 다정한 친구 사이로 돌아가곤 했죠.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친구 같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다짐하곤 했었죠. 엄마한테 아빠는 첫 남자였고 아빠한테도 엄마가 첫 여자였어요. 거의 모든 처음을 함께했던 사이라서 그런가 아빠는 엄마를 떠나보내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이놈아, 네가 그러고 있으면 네 딸 예솔이는 어쩌냐. 한창 부모 손 필요한 나이인데 아빠란 놈이 허구한 날 정신 놓고 있으면 어쩌냔 말이다. 이제 네 처는 그만 잊고 털어내라. 화란이도 너 이러는 거 보면 저승도 못 가고 구천을 떠돌 거 아니야.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자주 저희 집에 들러 먹을 거를 챙겨주시던 할머니는 매번 아빠를 혼내셨지만 아빠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초경이 시작된 것도 모르고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놀다가 엉덩이에 생리혈을 묻히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날도 아빠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생리혈이 묻은 제 엉덩이를 보시곤 그러시더라고요. 예솔아, 너 엉덩이에 뭘 묻히고 다니는 거야? 왜? 뭐 묻었어? 저는 얼른 방에 들어가 바지를 벗었는데 세상에 바지뿐만 아니라 속옷에도 피가 묻어있지 뭐예요. 보건 시간에 생리대에 대해 배우기는 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어리둥절했어요.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집에는 생리대도 없어서 난감했죠. 그래서 방문 받게 되고 아빠한테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좀 와달라고 해, 얼른.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아빠한테 말해. 안 돼, 할머니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할머니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셔서 내일 모레 나오셔. 그럼 나 어떡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당장 피 묻은 속옷도 빨아야 되고 생리대도 필요한데 할머니가 못 오신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제 울음소리에 놀란 아빠는 꼭 걸어 잠근 방문고리를 돌리며 문 좀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안 돼. 아빠는 몰라도 돼. 방문 열지 마. 열면 화낼 거야. 문고리를 손에 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아빠도 더는 문을 열라고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집 밖에 안 나가던 아빠였기에 혹시 할머니가 오신 게 아닌가 싶어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집안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빠가 밖에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몇 분 뒤 아빠가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예솔아, 아빠가 문 앞에 생리대 사놨어. 아빠는 안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가지고 화장실 가. 저기, 쓰는 법은 알고 있니? 모르면 할머니한테 전화해. 아빠가 전화기 문 앞에 두고 갈게. 그럴 필요 없어. 학교에서 배웠어. 안방 문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방문을 열었어요. 방문 앞에 놓인 검은 봉지에는 생리대가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다양한 사이즈와 날개형, 비날개형 등이요. 여성 생리용품에 대해 잘 모르는 아빠는 급한 마음에 여러 개를 사들고 온 모양이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아빠가 제 생리대를 사러 슈퍼에 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 서글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지 뭐예요. 아빠가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 예전의 아빠 모습 그대로 정장 차림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빠가 변한 건 저 때문이었대요. 아내 일은 슬픔에 빠져있는 동안 자식이 자라는 걸 잊고 있었는데 어느덧 자라서 생리대를 시작한 딸을 보니 덜컥 겁이 났다나요. 앞으로 중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야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고 슬픔에 빠져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어쨌든 산 사람은 살게 돼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어느 정도 살림에 익숙해져서 더는 할머니가 찾아오지 않으셔도 됐어요. 대신 가끔 찾아오셔선 아빠의 재혼을 닥달하셨죠. 어머니, 저 재혼 안 해요. 예솔이랑 둘이 사는 게 편하다고요. 이놈아, 예솔이가 평생 너랑 산다니? 쟤도 곧 있으면 지짝 만나 결혼할 거 아니야. 네가 혼자 이러고 있으면 예솔이가 맘 편히 결혼이나 하겠니? 너 위해 하는 소리 아니다. 다 네 자식 위해 하는 말이니까 무조건 싫다는 소리만 말고 일단 한번 만나봐. 할머니에 이어 고모들까지 줄기차게 손자리를 들이밀었지만 아빠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저도 아빠가 재혼하지 않길 바랬던 것 같아요. 아빠마저 누군가에게 뺏긴다면 그땐 정말 버티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랑 고모들이 저희 집에 오는 게 내심 불편했어요. 아빠, 솔직히 말해봐. 정말 재혼할 생각 없어? 할머니 말대로 나 결혼하면 아빠 혼자 살아야 되잖아.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겠냐고. 아빠한테 여자는 네 엄마 한 사람이면 돼. 그러니까 예솔인 아빠 걱정 말고 좋은 사람 생기면 결혼해. 왜? 아빠가 혼자서는 못 살까 봐 걱정돼? 연습하면 되지. 어차피 너 서울로 대학 가면 아빠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빠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왜 그동안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 아빠랑 떨어져 살게 된다는 걸 생각 못했을까요? 그저 막연히 내가 서울로 가면 아빠도 서울로 직장을 옮기면 그만이라고 안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빠 나이에 이직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걸 염두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런데 그런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직장 건강검진을 받은 아빠한테 이상 소견이 발견된 거죠. 당뇨에 지방간,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게 나왔더라고요. 한마디로 몸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제가 입시 준비로 바빠서 식사를 제대로 못 챙겨드리다 보니 밥 대신 치킨이며 피자, 야식을 자주 시켜 먹인 게 원인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할머니한테 큰 소리를 쳤던 게 후회가 됐어요. 진단 결과를 들은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와 또다시 재혼 닥달을 하셨어요. 거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집에 여자가 있었어 봐. 네 몸이 이 꼴이 낫겠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50도 안 된 놈이 몸이 그 모양이 됐지. 딸년이 있으면 뭐해. 지애비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걸. 이러니 내가 재혼 타령을 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선자리 마련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내 몸 편하자고 재혼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혈당 조절하면서 약 착실히 먹고 운동하면 돼요. 내 몸 아픈 거랑 재혼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시냐고요. 전 재혼 생각 없으니까 어머니도 허튼 기대 마세요. 엄마도 하루아침에 떠나보낸 마당에 아빠까지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빠마저 없으면 저는 고아가 되는 거니까요.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잘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효도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당시에는 아빠 곁을 지키는 게 최선일 거라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아빠의 건강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대입 수시 일정이 발표되고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에 돌입하게 된 시점이라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 욕심을 위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느냐, 아니면 아빠 직장과 본가가 있는 이 지역 대학에 가느냐, 갈등이 됐어요. 그러다 대학 진학에 한다고 해도 나 혼자의 힘으로는 온전히 아빠를 챙겨드릴 여력이 안 될 것 같고, 나만 서울에 올라가 지내기에는 아빠 걱정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서울대학은 포기하고 제가 사는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담임선생님은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죠. 예솔아, 너 모의고사 점수 정도면 서울대는 몰라도 K대나 Y대는 가능해. 그런데도 굳이 지방대를 가겠다니 담임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 혹시 등록금이랑 생활비 때문에 그러니? 솔직히 돈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빠 월급만으로도 생활은 충분했고 저희 친가가 꽤 사는 편이라서 제 학비를 마련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금전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담임선생님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요.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고르려니 점수를 많이 낮춰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형편이 많이 힘들다면 어쩔 수 없지. 어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대학에 들어가서 끝까지 학업을 마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다행히 내 성적이면 전체 수석은 몰라도 과 수석 정도는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저는 저희 집에서 통학이 가능한 지방대에 합격을 했어요.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될 줄 알았던 아빠는 당황스러워 하셨지만요. 아빠, 실은 나 혼자 서울 올라가서 사는 게 겁나서 그랬어. 거긴 친구들도 없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아니, 그래도 이 녀석아, 네 미래가 달린 일이야. 물론 니네 학교가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성적도 되는 애가 굳이 지방에서 학교 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지. 너 혹시 아빠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아니야, 아빠가 애야. 내가 왜 아빠를 걱정해? 내가 겁나서 그랬다고. 제가 버럭 성질을 내자 아빠도 더는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학 진학일은 무사히 넘어간 줄 알았는데 졸업식 날 담임의 한마디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지 뭐예요. 예솔이 아버님 많이 안타까우시죠. 예솔인 집안 형편만 아니면 명문대도 노려볼 만한 애였는데 선생님들도 다들 아쉬워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 형편 때문이라뇨. 결국 담임을 통해 제 거짓말을 듣게 된 아빠는 점심을 먹는 내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지은 죄가 있으니 찍소리도 못하고 밥만 먹었죠. 차를 타고 집까지 가는 내내 아빠와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에 들어서자 그제야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대신 직장은 네 실력에 걸맞는 곳에 들어가야 한다. 서울에 있는 회사라고 해도 말이야. 그땐 아빠도 같이 서울로 올라가면 되니까.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대학 일은 잊어라. 지방대 들어간다고 네 실력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만큼은 네가 원하는 곳 찾아가. 알았어? 아빠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시며 시무룩한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지방대에 들어간 게 제 인생에 있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를요.
4년 내내 아빠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았던 저는 남들 못지않게 스펙을 쌓았고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학부 생활 중에 모 대기업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인턴 생활까지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죠. 제 직장이 정해지자 아빠도 회사 일을 정리하셨어요. 저 때문에 아빠가 일까지 그만두시게 된 게 못내 미안했는데 오히려 아빠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얼굴 할 거 없어. 딸 덕분에 아빠는 내 꿈을 이루게 됐으니까. 안 그래도 서울로 올라가면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틈틈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놨거든.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차릴 생각이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도 실컷 마시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아니겠니? 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미리 서울에 올라가 살 집과 가게를 알아본 아빠는 어느 때보다 신이 나 있었어요. 덕분에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덜할 수 있었죠. 할머니는 기왕 가게를 여는 거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차리라며 돈을 보태주셨어요. 어차피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줄 거 미리 주는 셈 치라고 하시면서요. 할머니의 원조 덕분에 2층짜리 집을 구입할 수 있었고 1층엔 카페를, 2층엔 아빠랑 제가 살 집을 꾸몄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 보면 1층에서 고소한 커피향이 풍겨왔어요.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싼 탓에 도로변이 아닌 주택가 안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도 나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전과 달리 골목 안에 위치한 가게나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되었죠. 처음엔 소음을 우려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두운 골목에 환하게 불이 켜진 카페가 생기니 밤길이 무섭지 않아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낮에는 동네 사람들 사랑방 역할도 하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친구들이 찾아오곤 했죠. 저도 쉬는 날엔 종종 내려와 가게 일을 돕곤 했어요. 손님이 없을 땐 아빠가 내려주신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기도 했고요. 솔직히 그땐 평생 이렇게 아빠랑 둘이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니 그런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더라고요. 24세 입사를 해서 미친 듯이 일에 빠져 살다 보니 어느덧 30이 훌쩍 넘기게 되었고 주말이 되면 지인들 결혼식과 돌잔치에 참석하느라 바쁜 나날이 지속됐어요. 다들 시집 장가를 가고 자식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사는 동안 연애와 담쌓고 살다 보니 주변에 결혼 안 한 건 저와 회사 동기 딸랑 둘뿐이었어요. 그나마 동기마저 얼마 뒤 결혼을 하게 되어서 미호는 저만 남게 되었죠. 그러자 코너에 몰린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래서 남편한테 쉽게 마음을 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회사 동기 결혼 피로연에서 만난 남편과 사귀게 되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남자에 별 관심이 없었을 저인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분위기에 취해 그랬는지 뻔히 보이는 남자의 수작에 알면서도 넘어가 주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다가 대학 동기와 작은 회사를 창업해 운영 중이라는 그 남자는 호감형 인상에 자신감 넘치는 남자였어요. 5년 이상 회사 생활을 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감이 하락하기 마련인데 진환 씨는 신기하네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제 자랑 같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아직 세상 무서운 맛을 못 봐서 그런가 겁이 안 나네요. 그게 제 자신감의 비결인 것 같아요.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늘 어딘가 모르게 주눅이 들어 살았거든요.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했고 집안 형편도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늘 허기진 사람처럼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걷는 기분이었어요. 거기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무시를 당하고부터는 더더욱 그렇게 돼버렸죠. 내가 비록 지방대 출신이긴 하지만 내신이랑 수능 성적은 니들보다 더 좋았거든? 명문대 학연에 밀려 주요 프로젝트에서 제외됐을 때는
목구멍까지 이 말이 차올랐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린 마음에 내렸던 결정 하나가 내 발목을 잡게 될 줄 알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원서라도 넣어보는 건데 하는 후회도 들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나버렸는걸요. 이제는 내가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질 시간이니까요. 반면에 남편은 학벌마저도 완벽했어요. 네? 가족들이 전부 서울대 출신이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요? 네, 작은 아버지랑 외삼촌, 이모, 고모들까지 다요. 아, 그래서 내가 고3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나 몰라요. 서울대 떨어지면 집에서 완전 바보 취급 받을 판이었으니까요. 저희 매형이 K대 출신인데 매번 가족 모임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면박을 주시나 몰라요. 툭하면 넌 아남골에나 가서 놀아라 이러신다니까요. 그럼 진한 씨는 필히 서울대 출신 여자랑 결혼해야겠네요. 에이, 그건 아니죠. 저희 부모님이 며느리한테까지 학벌을 강요하는 분들은 아니니까요. 아, 그런데 예솔 씨는 수능 성적도 꽤 좋았다던데 왜 지방대를 다녔어요? 그 외에 그 성적이면 Y대나 K대 정도도 가능했을 텐데. 대학 얘기를 하다 보니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저희 집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딱히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까지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말 못할 비밀도 아니었으니까요. 고3 시절 집에서 학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남편은 가족들과는 달리 학벌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일종의 가진 자의 여유라고 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지만요. 오히려 지방대 출신임에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남들보다 빠른 승진을 거듭한 저는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도 딱히 반감은 안 생겼던 것 같아요. 적어도 남편한테는요. 2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남편을 통해 누누이 들어왔던 시댁 식구들의 학벌 때문에 살짝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편견 없이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이게 다 사회적 가면이라는 사실을요. 혹시나 학벌 때문에 반대를 하시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무난히 넘어갔어요. 간단한 가족 관계랑 사는 곳 정도 물으시곤 식은 언제 올리면 좋을지 의향을 묻는 정도였죠. 인사를 마치고 아빠 카페로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긴장된 표정으로 어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긴 뭘 어때? 그냥 평범하시던걸? 괜히 걱정했어. 두 분 모두 인상도 좋으시고 시누이도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대학 강사라고 해서 좀 권위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싹싹 하더라고. 아유, 다행이다. 내가 처가에 처음 가던 날보다 긴장이 되더라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실수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딸이 하나였길래 망정이지 둘이었으면 아빠 심장 터져 죽었을 거다. 에이, 5번은? 내가 뭐 못 갈 데 같나. 그리고 아빠 딸 그렇게 못나지 않았어요. 나 놓쳐봐. 그쪽이 후회하지. 안 그래? 그래, 맞다.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저는 결혼에 대한 청사진만 펼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냉혹한 현실을 만났을 때는 이미 발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바로 결혼식 당일이 되어서야 시댁 식구들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새 신부 얼굴 보러 왔더라고요. 시부모님만 뵙고 이모님 가족들과 고모님 가족들을 본 적이 없어서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였죠. 그런데 제 앞에서 웃는 모습을 하던 분들이 신부 대기실을 나갈 때 하나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진원 오빠 부인 지잡대라며? 대박. 그 학벌로 어떻게 버티려고 진원 오빠랑 결혼을 한대? 인서울도 아니고 지잡대라니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너도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 진원이 처처럼 안 되려면. 세상에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일반 대학도 아니고 지방대를 나와. 우리 집안의 수치다. 수치. 언니는 어쩌자고 이런 결혼을 허락한 건지. 저는 그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들어보지 못한 그놈의 학벌 타령을
식이 끝나고 웨딩카에 오를 때까지 주구장창 들어야 했어요. 친인척들이 저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지을 때마다 마치 속으로 제 흉을 보는 것 같아서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죠.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신경이 쓰이는 걸 어쩌겠어요. 마치 대학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는걸요. 그런데 이건 서막에 불과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본격적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하자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는 적마다 제 학벌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왔거든요. 어머님, 다음 달에 조부님 제사가 있다고 하셨죠? 정확히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월차를 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럴 거 없다. 넌 그날 안 와도 돼. 지난이만 퇴근길에 들리라고 할 테니까. 네? 그래도 시집 오고 첫 제사인데 어떻게 빠져요? 어머님 혼자 음식 준비하시기 힘들 텐데요. 글쎄 올 필요 없다니까. 얘는 지방대 출신 아니랄까봐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왜 같은 말을 두 번씩 하게 만들어? 사람 피곤하게. 사실 제3의 명절은 귀여운 여성들의 스트레스 주범이잖아요. 그런 날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기뻐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딱히 저를 걱정해서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사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엄마 또 그러신다. 실은 우리 매형도 결혼하고 3년 동안 우리 집 행사 때 못 오게 했었어. 집안 식구들한테 보이기 창피하다고. 그 일로 누나가 울고불고 난리쳐서 그 뒤로는 안 그러셨는데 이번엔 자기한테 그러실 모양이네. 어떻게 할까? 나도 한바탕 난리쳐줘. 아니면 이참에 그냥 명절이랑 제사에서 해방될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뭐? 자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왜? 다른 집 여자들은 명절이랑 제사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던데 당신도 그럴 거 아니야. 엄마 입으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설마 뭐라고 하겠어? 아, 기왕이면 나도 오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걸. 그럼 매년 명절 때마다 자기랑 해외여행 가면 좋잖아. 안 그래? 아, 이건 정말 단세포 생물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생각이 단순한 건지. 제가 자기 부모한테 무시당하는 건 생각도 않고 속 편한 남편을 보니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힘들게 해도 남편 하나만 믿을 수 있어도 살아볼만 할 텐데 이건 기대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결혼 11년차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야, 그건 정답이 없어. 안 가면 안 간다고 욕먹고 가면 오지 말라는데 기어이 왔다고 죽어라 이라고 욕먹는 거거든. 그래도 굳이 고르라면 나는 안 가겠어. 가봐야 기분만 상할걸? 차라리 욕만 먹고 끝내는 게 나아. 남편한테 들은 얘기도 있어서 선배 말대로 안 가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저도 나 싫다는 사람들한테 바보같이 고개 숙이고 놀림당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이후로도 명절이나 집안 경조사에는 의례 저는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행사 때와는 달리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까지 해서 오라고 하는 날이 있었어요. 바로 시부모님 생신과 어버이날이었죠. 그날은 친척들 없이 시댁 식구들만 모이는 날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저한테 선물과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었죠. 한마디로 남들 앞에 내보이기는 창피하지만 받을 건 받아야겠다는 놀부심보였어요. 웃긴 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신랑도 학벌 때문에 집안에서 구박받았던 걸 봐왔으면서 시어머니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더라고요. 울게, 설마 지금 내 남편이랑 자기를 동급으로 보는 건 아니지? K대랑 지방대는 하늘 땅 차이야. 우리 그이는 수능 당일에 실수를 해서 서울대를 못 간 거지만 울기는 상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괜히 동명상련이니 어쩌니 그딴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정말 할 말은 많았지만 꾹 참고 안 했습니다. 한다고 믿을 사람도 아니고 바뀌는 것도 없이 사람 꼴만 우스워질 테니까요. 그런데 시누이가 울고 싶은 사람 뺨까지 치지 뭐예요. 글쎄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자기 딸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숙모처럼 지방대 나가는 거야.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니?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그 사람들 뒤치다거리나 하며 살고 싶냐고. 그러기 싫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 이딴 개소리나 하면서 어린이날이라고 애 선물 뭐 사줄 거냐는 소리는 어쩜 그리 당연하게 하는지. 가만히 있으면 저를 아주 가만히로 볼 것 같아서 참다 못해 한마디 했어요. 에이, 형님이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모르나 본데요. 제 부하 직원들 중에 서울대 나오고 K대 Y대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다들 저한테 머리 숙이고 제 밑에서 일하는걸요. 사람 인생이 출신 대학 하나로 정해지진 않는다는 거 모르셨어요? 형님 강의 나가는 대학도 경기권에 있는 학교잖아요. 거기 학생들한테도 강의 중에 저한테 하듯이 지방대라고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랬다간 당장 강사 자리 잘리실 텐데요. 어머 올케, 지금 내가 강의 나가는 대학이 지방대라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그 대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형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 그날의 말싸움으로 저랑 남편은 쫓겨나다시피 시댁을 나와야 했어요. 여보야, 그냥 좀 참지. 그깟 학벌이 뭐라고 누나랑 붙어서 싸워. 애도 보는 앞에서. 애가 보는 앞이니까 더 제대로 알려줘야지. 툭하면 지방대라고 무시하는데 그렇게 잘난 사람이 자기는 왜 지방대 강의를 나가? 그것도 정교수대 아니고 시간 강사를. 자기 누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높고 좋은 직업은 다 서울대 출신들만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실상은 아니잖아. 능력이 먼저지 대학이 먼저야? 웃겨 정말. 그날 싸움으로 신우이는 저를 볼 때마다 눈을 내리깔고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얼마 뒤에 완전히 확 달라졌지 뭐예요. 나야, 그동안 잘 지냈어? 혹시 지금 나랑 통화할 시간 좀 돼?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는 어찌나 살갑게 굴던지 처음엔 신우이가 전화를 잘못 건 게 아닐까 생각했다니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올케네 회사에서 새로 광고업체 선정을 한다며? 그거 올케가 담당자라고 하던데 맞지? 그렇긴 한데 형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실은 우리 그이가 얼마 전에 광고회사로 옮겼거든.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적 올려야 된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나 몰라. 가족이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힘대고 그러면 좋지. 그래서 말인데 저는 거기까지 듣고 단칼에 잘랐어요. 형님, 지금 저한테 업무 관련 청탁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전화 끊겠습니다. 올케, 무자르듯 딱 자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가족끼리 매정하게 1억이야? 세상에, 가족이랍니다. 평소엔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말이죠. 저랑 형님이 가족이긴 했어요. 글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해서 몰랐네요. 가족 행사 때도 저는 늘 열애였잖아요. 그런데 저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다시는 이런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더 할 말 없으니까 전화 끊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콧대 높게 굴던 신우이도 남편 일에는 자존심도 접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해보니 글쎄 집에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와있지 뭐예요. 저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이 문을 열어줬던 모양이에요. 생전 한번 찾아오지 않던 모녀가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있는데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두 분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혹시 저 모르는 집안 행사라도 있었던 거예요? 올케도 참, 우리 사이에 꼭 일이 있어야 찾아오나. 지나가다 겸사겸사 들렀어. 몰랐는데 우리 집이 근처더라고. 버스로 2정류장밖에 안 돼. 그걸 왜 이제 알았나 몰라. 한강다리 건너서 2정류장 차이면 근처라고 할 수는 없죠. 혹시 아까 낮에 일로 오신 거라면 저는 더 할 말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말이 나오기도 전에 단칼에 자르자 신우이는 인상을 팍 쓰다가 이내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보니 올케 성격이 참 대쪽 같네. 그래, 그 점 높이 살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잖아. 윗사람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오면 모른 척 받아주는 맛도 있어야지. 안 그래?
그런 게 다 사람 사는 이치고 요령이야. 그래 아가, 네 시누이 말이 맞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족들 사정도 봐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니? 그래야 네가 도움 필요할 때 우리가 도와주고 그러지.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다. 도와요? 퍽이나 자기들이 저를 돕겠네요. 멀쩡한 사람 바보 취급하고 무시하더니 제 도움 필요하니까 이제야 사람 취급하는 거 뻔히 아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뭐가 좋은지 식탁에 기대서는 흥미진진하게 이쪽 사정을 살폈어요. 그런 방관적인 태도에 더 화가 나서 제 목소리가 한껏 올라가게 되었죠. 두 분 정말 이상하시네요. 언제 저를 가족 취급했다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방대 출신이라고 무식하다 멍청하다는 소리만 들었지. 오늘처럼 치켜 세워주시는 건 처음이라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날 지경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이제 와서 되도 않는 가족 들먹이며 사람 이용할 생각 마시고요. 그런다고 제 학벌이 어머님 구미에 맞는 대학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님, 지방대 출신인 제가 동기들보다 승진이 빨랐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혈연, 지연, 학벌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 업무 처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시집 와서 시댁 식구들한테 당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놈의 학벌 차별이 사람 잡는 거였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청탁이 씨도 안 먹힐 거라는 거예요. 괜한 일에 힘 빼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우리 그냥 살던 대로 살아요. 가족이니 뭐니 당신들 편할 때만 써먹는 친분 집어치우시라고요. 아셨어요? 한 번만 더 업무 관련 일로 저 찾아오시면 그땐 그 회사는 이번 업체 선정에서 제외시킬 겁니다. 날 가족으로 보지도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 손에 똥 묻히기는 싫거든요. 제 뜻 들으셨으면 돌아가세요. 청탁 얘기는 씨도 안 먹힐 것 같자 그제야 시누이가 인상을 팍 쓰며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래,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더는 부탁 안 해. 옳게. 근데 이거 하나는 똑똑히 알아둬. 내가 고개 숙이니까 옳게가 대단해서 그러는 줄 아는 모양인데 천만에. 회사 등이 없고 꼴값 떠는 모양인데 어지간히 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하루살이 주제. 회사에서 쫓겨나면 그 학벌에 재취직이 될는지. 그때 가서 초라하게 살지 말고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알았어? 오늘 하루 저한테 고개 숙인 게 억울했던지 시누이는 터질 듯이 벌건 얼굴로 악담을 퍼부어댔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던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한마디 하더군요. 누나, 그만해. 지금 누나가 얼마나 추한 줄 알아? 얻고 싶은 게 있으면 고개도 제대로 숙였어야지.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자세로 뭘 얻겠다고 그래. 내가 잘난 회사 나와서 창업한다고 그렇게 난리쳐보니 알겠더라. 내 와이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 집 식구들 같은 속물들 사이에서 멘탈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해냈잖아.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다들 자기들 편할 때만 그놈의 학벌 타령하면서 사람 피를 말리는데도 내 와이프는 끄덕않고 자기 자리 지키고 있다고. 그런 게 능력이야. 엄마나 누나는 이 사람한테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하고 가세요. 평소 믿음이라곤 100원어치도 안 되는 남편이었지만 그날 남편이 했던 말 덕분에 우리의 부부애는 꽤 상승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시댁과의 문제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건 방관이 아니라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사연에 적은 내용 외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저 한때 벌어진 일 정도로 치부하며 살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일종의 승자의 여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얼마 전 제사를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앞으로는 제사랑 명절에 집에 오라고 말이에요. 작은아버지 댁 둘째 아들이 저희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저랑 같은 부서에 배속되었거든요. 그러니 친인척들 앞에서 면이 서겠다 싶으셨나 봐요. 참 한결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저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쌓아온 커리어를 날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 어깨뽕으로 사용하기 싫거든요. 인생은 뿌린 대로 걷어들여야 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